볼게. 자, 2번 논술을 보면 역시 이제 논술은 네. 조건을 주어지는 출제자에 대한 조건을 잘 따라가야 돼. 이게 논술은 어떤 논술이나 뭐 한예종 논술뿐만이 아니라 우리 일반 대인 논술도 마찬가지인데, 자 볼게. 가와 나를 중심으로 인간과 인공지능의 창작 방법을 우선 첫 번째가 비교하는 거 1번, 가와 나를 중심으로 비교하는 거 1번. 두 번째, 다를 바탕으로 인공지능의 그림 창작이 지닌 창의성과 한계. 그렇다면 인공지능의 창의성의 한계를 논하려면 가와 나를 중심으로 인간과 인공지능에서 인간의 어떤 인공지능보다 더 우위한 점에 대한 것을 확실하게 잡아내야겠지. 네. 가번. 윤서가 먼저 가 읽어볼게. 가 네. 시작. 고흐의 그림 별이 빛나는 밤에를 떠올려 보자. 이 그림에서 볼 수 있는 구불구불한 선, 밤하늘의 색은 우리가 보는 실제 밤하늘의 모습과 사뭇 다르다. 프랑스의 철학자 질 들레즈는 그림에 나타나는 추상적인 선이나 왜곡된 형태, 비현실적 색 등은 화가가 대상의 순수 감각을 화폭에 구현하고자 한 다양한 결과물이라고 말한다. 대상의 순수 감각이 그림에 구현된다는 것은 그림의 감각적 닮음이 생성된다는 것이다. 자, 감각, 들 질레즈라는 사람은 철학자. 우리가 들 질레드의 여러 가지 글들이 있는데 한 번도 이제 우리가 이 창작 수업을 하느라고 네, 그 글을 텍스트를 많이 읽어보진 못했는데, 앞으로 이제 너가 조금 시험이 끝나고 또 좀 소설이 마무리가 되면 이런 철학자들의 글들을 좀 많이 읽어볼 건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순수 감각이 그림에 구현되는 것을 그림의 감각적 닮음이 생산된다고 그랬어요. 감각적 닮음이 생산되는 게 무슨 의미야? 제가 어떠한 대상을 보고 느꼈던 그런 마음에서 일어났던 그런 감각 같은 것들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으로 좀 재현시킨다는 그런 거 아닐까요? 순수 감각이라는 게 뭐야? 순수 감각. 이, 대상의 순수 감각이 그림에 구현되는 것은 순수 감각인 거예요. 인간이 그 대상을 보고 딱 느끼는 그러한 감정 같은 것들을 말하는 게 아닐까요? 지금은 그렇게 이제 받아들이는데, 공부가 좀 되면 순수 감각이라는 것은 네, 인간이 생각하는 오감, 보고 듣고 느끼고 하는 이 어떤 감정에도 인간의 어떤 그 선입견이라는, 내가 어떤 교육을 받고 어떤 집에서 자라고 어떤 환경에서 자라고 어떤 직업에서 일을 하고 어떤 사람을 만나면서 사람은 다 인생 자체가 다 편견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고 누구든가 그것을 다 띄어낸 그것을 띄어낸 감각이 순수 감각이야. 이것은 조금 철학적으로 공부가 돼 있어야 되고, 그렇다면 그 순수 감각이 그림에 구현된다는 것은 그 그림의 감각적 닮은, 내 어떤 오감에 대해서 느껴지고 내 어떤 살아온 과정이 형성된 주제가 그 그림을 통해서 표현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모든 편견이 다 사라진 상태에서의 그런 감각적 닮음이 생산된다는 의미니까 조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는 좀 달라요, 텍스트는. 근데 그건 이제 공부가 좀 돼야 되니까 넘어갈게. 자, 감각적 닮음이란 실제 대상과 그 대상을 구현한 그림이 외향적으로 밝은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감각적으로 유사한 느낌을 불러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화가는 자신이 경험했던 감각을 기억하면서 화폭에 담아내는데, 이때 화가는 대상의 생김새나 장면을 기억해서 똑같이 재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모든 선입견을 떠나서 내 온몸으로 느꼈던 감각들, 이게 참 어려워. 어떻게 내 선입견을 다 떠나서 내가 보고 듣고 느끼고 맛보는 것도 다 내가 살아온 그 환경과 그 어떤 과정을 통해서 형성된 거잖아. 근데 이거를 다 띄워버리고 어떻게 그 느꼈던 감각들을 온몸으로 기억했다가 이를 확폭에 되살려 놓는 것이다. 즉 화가는 관람자가 그 그림을 볼 때 대상의 외연이나 장면이 아닌 대상에 대한 감각 그 자체. 이거 어렵지. 네. 이게 정말 어려운 건데 들레즈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 자, 들레즈는 서부터 읽어볼게, 윤서가. 들레즈는 둘레즈는 그림의 감각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진부한 요소에서 탈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내 선입견에서 탈피해야 되는 거야. 네. 기존의 다양한 이미지가 화가의 머릿속에 자리 잡고 있으면 새롭게 감각을 표현하는 것을 방해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기존의 그림을 보고 분석하거나 따라 그리면서 그림 그리는 법을 배운다. 그러나 기존 그림의 표현 방식을 모방하는 것으로는 자신이 표현하고자 하는 감각을 화폭히 담기 어렵다. 또한 기존의 그림과는 다른 대상을 그렸다고 하더라도 특정 화가의 표현 방식을 모방하여 작품을 그렸다면 이것은 독창적인 작품이라고 말할 수 없다.
기존에 자신이 알고 있던 진부한 요소들, 기존의 이미지나 스타일을 버리는 것에 대해서 독창적인 그림 작업이 시작된다. 자, 그런데 지금은 참 미술계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림에 대해서 형상을 하고 있는데 내가 그 그림을 그리지 않았어. 내가 아이디어만 냈단 말이야. 그래서 네. 어떤 화가한테 그렇게 그리라고 시켰어. 내가 그리진 않았는데 내 아이디어로 그 사람이 내 그림을 그렸어? 이것은 내가 그리지 않았기 때문에 모작인가? 아니면 그게 내 작품인가? 어때? 그것은 제 작품이 아닌 것 같습니다. 아, 근데 우리 법원에서는 판결이 어떻게 났냐? 네. 너가 그리지 않았어도 네 아이디어를 그 작품 작가한테 줘서 작가가 그리게 했다면 그것은 네 작품이다 이렇게 판결이 났어. 어, 그러니까 지금의 미술, 현대 미술은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진화를 하고 있어. 여러 장을 그려서 복사를 해서 팔아도 그것도 모던 아트의 한 일종이고 한강에 큰 오리 하나 이렇게 크게 등실 풍선으로 만든 노란색 오리 하나를 띄워도 그것도 예술이고. 그러니까 지금 이 딜레이즈가 말하는 이 정말 감각에서 다 벗어나서 선입견에서 벗어나서 완전히 그것을 느꼈을 때의 그 감각을 옮기는 거 이것도 예술이고 예술에 대한 어떤 양상이 너무나 다양하다는 거지 현대사회는 그것도 조금 머릿속에 넣으면서 같이 텍스트를 읽어나가면 좋을 것 같아. 계속 읽어보자. 들레즈는 감각을 그림에 구현하기 위한 방법으로 색의 활용을 제시한다. 화가는 명암을 통해 입체적인 공간감을 만들어내며 색조의 대비나 보색의 대비를 통해 특정 색의 느낌을 더 강조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노란색 옆에 파란색을 칠하면 파란색이 부각되면서 시원한 느낌이 들지만 초록색 옆에 파란색을 칠하면 그 느낌이 덜해진다. 회화의 색조를 활용하면 명암이 없어도 입체적인 느낌을 만들어낼 수 있다. 색조의 차이로 인해 그림의 표면이 울퉁불퉁하게 만들어 마치 도들 색임을 손으로 만지는 듯한 촉각적인 느낌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그림 1에서 욕실 타일에는 명암이 표현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색조를 활용하여 벽과 바닥의 타일이 울룩불룩하게 느껴지도록 만들고 있다. 화가는 실제 대상의 색과는 다른 색을 활용하여 시각적 감각 외에 촉각적 감각까지 그림에 구현할 수 있는 것이다. 자, 이처럼 그림을 그려나가는 과정에서 신체적인 감각을 활용되며 새로운 표현 방식, 색의 조합과 구성 등을 판단하는 복합적인 사고 능력 또한 필요하다. 화가는 자신의 경험한 감각을 기반으로 그림을 창작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자신의 감각과 구현된 그림의 이미지를 비교하면서 이미지색을 선택하고 판단하고 수정해 나간다. 그림을 창작하는 과정에는 자신의 창작 과정에 대해 스스로 판단하고 평가하는 지성적인 활동도 포함된 것이다. 우리가 우리의 언어 체질을 배우면 우리는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어. 이게 우리의 언어 체제야. 근데 우리는 직선을 향해서 이렇게 가는 그런 체제지만 만일 시간의 개념이 직선이 아니고 둥근 원의 형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둥근 원의 형태의 어떤 시간의 개념에 의해서 창조된 말이 텍스트가 있고 그 말을 통해서 사고하고 그 말을 배움으로써 자신의 어떤 그 과정들, 삶의 과정들이 형성되는 그런 문화를 받았다면 지금이 우리가 생각하는 삶의 방식과 완전히 다른 또 하나의 사유의 체제가 나올 수 있다는 거지. 언어는 뭘 만들어낸다? 언어가 만든 의미와 언어가 만들어낸 그 상징들, 그것을 통해 만들어낸 문화와 생각들은 로직은 뭘 만들어내냐? 한 사람을 만들어내는 거야. 그 사회가 그 문화가 똑같은 언어를 사용한다고 해도 어느 문화권에 또 태어났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지. 자, 그래서 나는 사실은 이렇게 생각해 보면 나는 완벽하게 내 자신인가? 아니면 나는 만들어진 어떤 하나의 존재인가를 생각해 볼 수 있어. 윤선 어때? 윤선은 자기 자신이 완벽하게 독립된 나라고 생각해? 아니면 나는 그것이 문화가 됐던, 뭐가 됐던, 언어가 됐던, 또 사고의 어떤 체제가 됐던, 만들어져 있는 부분, 만들어진 부분이 좀 있다고 생각해. 저는 이제 좀 그 만들어진 부분이 좀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도 그래. 그러니까 우리는 네. 아무리 뭐 내가 내 자신을 독립적인 개체라고 생각해도 사실은 태어났을 때부터 여태까지 살아온 그 환경과 언어와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사실 내 자신은 어느 정도는 만들어진 내 자신이라는 거지. 메이드 인이라는 꼬리표가 나한테는 붙는다. 예술은 뭐냐? 이 메이드 인에서 탈피해서 진정한 나를 찾아가는 과정이 예술이다. 이렇게 보면 되고 나를 읽어볼게. 네.
예술의 오랜 역사에서 예술 창작의 주제는 오직 인간이었을 뿐이었으나 인공지능이 발달하면서 인간 창작과 기계 창작의 공존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다. 인공지능의 창작 가능성에 관심을 가진 많은 연구는 인공지능이 만들어낸 그림과 인간이 그린 그림을 관람자가 구분할 수 있는가에 초점을 맞춰왔다. 그렇다면 인공지능을 이용한 그림 제작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일까? 인공지능을 위한 방식으로 이루어진 그림 제작의 과정에 대해 설명하고 있어. 인공지능을 이용한 그림 제작은 일반적으로 이미지 스타일 변형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이는 원본 이미지의 내용을 유지하고 그 이미지의 색깔, 질감을 다른 이미지의 스타일과 합성하는. 예를 들면 내 자신은 여기 있는데 여기에 전혀 다른 게 와서 더 씌우는 거야. 합성하는 가장 대표적인 기술인 합성곡 신경망 기술을 활용한 예술적 스타일의 신경 알고리즘. 이런 입력된 이미지에서 이 스타일과 내용으로 영역을 분리하여 영역별 특징을 추출한 후 이 둘을 다시 결합하여 이미지를 만든다. 예를 들어 거리의 집을 찍은 사진의 내용 이미지로 다루고 고우의 작품은 별이 빛나는 밤에를 스타일 이미지로 다루 합성하며 고우의 그림 스타일로 그려진 집의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중요한 거는 다른 두 개의 이질적인 것을 넣었는데 이것이 어떻게 잘 맞아 들어가는 합성으로 되는가. 이제 이게 중요한 거겠지. 최근 가장 많이 사용되는 또 다른 기술로는 생성적 적대 신경망을 활용한 알고리즘도 있다. 생성적 적대 신경망은 입력된 이미지를 모방하여 이미지를 생성하는 생성자 신경망과 이를 판별하는 분류자 신경망으로 이루어져 있다. 예를 들어 고우가 그린 작품을 입력하면 생성자 신경망이 고우의 작품 스타일을 모방한 그림을 생성하고 그러면 분류자 신경망은 훈련 데이터를 통해 습득한 고우 작품의 특징을 기준으로 생성자 신경망이 만든 이미지가 고우가 그린 작품인지 아닌지를 구분한다. 여기서 모작가, 위작가, 또 다른 스타일의 작품과 이런 것들이 이제 구분돼서 나오겠지. 네. 이 과정이 지속되면 분류자 신경망은 고우가 그린 작품의 특징들을 더욱 잘 파악하여 판별 실력이 늘어날 것이며 생성자 신경망은 이러한 분류자 신경망을 더욱 잘 속이기 위해 고우가 그린 작품과 유사한 이미지를 더 정교하게 생성해낼 것이다. 창도 발달할 것이고 칼도 발달할 것이고 방패도 발달할 것이고 이제 그것의 싸움이야. 이 두 신경망의 경쟁이 지속되면 실제 고우가 그린 작품과 분간하기 힘들 정도로 유사한 가짜 이미지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정교한 가짜. 그래서 너무나 진짜 같은 가짜가 만들어져. 이게 중요한 지금 여기가 나는 핵심 포인트로 좀 뒀으면 좋겠어. 너무나 정교해서 진짜 같은 가짜. 하지만 그것은 가짜야. 뭐가 진짜고 뭐가 가짜인가에 대한 어떤 그 중심이 뭔지를 잘 우리가 선택해야 돼. 인공지능 그림 창작에 등장한 더 혁신적인 방법은 생성적 적대 신경망을 기반으로 등장한 창의적 적대 신경망이다. 이게 좀 재밌는 건데, 더 진일보한 건데, 생성적 적대 신경망의 경우 분류자 신경망이 입력한 이미지와 유사한 가짜 이미지를 생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면 창의적 적대 신경망은 생성자 신경망에서 창의적 능력을 부여했어. 그래서 창의적인 적대 신경망이 분류자 신경망에 입력된 이미지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판별할 뿐 아니라 더 나아가서 개발자가 분류한 기존 회화 스타일 데이터 25가지 중 어떤 스타일에 속하는지 분류한다. 생성자 신경망도 가짜 이미지를 만들 뿐만 아니라 자신이 생성한 이미지를 분류자 생성망인 기존의 25개 예술 스타일 중 하나로 분류하기 어렵게 만드는 일을 한다. 기존의 그림 스타일로 분류하기 어렵다는 말은 기존에 존재하는 스타일이 아닌 새로운 스타일의 이미지를 생성하는 의미이기도 하다. 25개를 교육을 시킨 다음에 거기서 또 다른 것을 창조해낼 수 있다는 거지. 이거는. 예. 창의적 적대 생경망의 개발자는 이를 스타일 모호성이라고 부른다. 왜? 모호하다는 것은 뭔가 새로운 것이 나왔다. 뭔가가 새롭게 합쳐졌다 할 때 모호하는 것이 나오는 거고 모호하다는 것은 기존의 우리 미술적인 분류 상태의 패턴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모호한 거지. 두 신경망의 경쟁을 통해 생성된 결과물은 점차 인간의 예술 작품과 유사해지지만 그와 동시에 기존 예술 작품의 스타일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스타일의 뭔가가 나오는 거예요. 마치 우리 언어가 과거, 현재, 미래의 직선 속에서의 사유와 시간의 개념을 원형으로 봤을 때 사유가 전혀 다른 것처럼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죠. 이때 이 새로운 이미지는 기존의 예술 작품과 구분하기 힘들 정도의 예술 작품. 같은 이미지여야 하며 너무 또 새로워서는 안 된다.
새로운 이미지가 기존 훈련 데이터 인간 예술 작품과 너무 다른 경우 분류자 신경만은 이를 손쉽게 가짜. 여기서의 어떤 창조는 순수한 진짜 창조인데 그것이 너무 달라버리고 튀면 우리의 알고리즘 안에 그것이 잘 쉽게 들어가 있지 않고 전혀 다른 알고리즘에 속하는 것이라면 가짜로 분류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건 또 다른 가짜예요. 분류자 신경망과 생성자 신경망의 경쟁 속에서 창의적 적대 신경망의 최종 결과물로는 그림 두 번째 사례처럼 인간의 추상적인 현대예술과 유사하면서도 인간의 예술 스타일은 존재하지 않는 새로운 이미지가 생성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약간 추상 같으면서도 그동안 보지 못했던 추상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읽어봤어. 그래서 보니까 우선 가와 나를 중심으로 인간과 인공 창작 방법을 비교하라고 그랬어. 자, 문서가 이제 읽어봤는데 네. 인간과 인공지능 창작의 방식을 비교해보면 어떨까? 그 인간이 그 예술 작품을 창조할 때는 대상을 인식하는데 감각을 좀 더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그런 창작을 고뇌한다면은 인공지능이라는 것은 어떻게든 그 인간의 그 예술 영역을 모사하기 위해서 노력한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근데 아까 들레즈가 했던 네. 기존의 편견을 다 벗어던지고 오로지 감각만으로서 그것을 표현한다는 것은 결국 인공지능이 아까 마지막 패턴에서 창작자를 위한 그 그림을 만들어냈을 때 25개의 패턴을 다 연구해서 그것과 유사하지만 그것으로부터 한 단계 더 반진일보한 어떤 작품을 만들어낸다는 거잖아. 네. 그랬을 때 그 작품이 너무 기존의 패러다임과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미술계의 알고리즘과 달라버리면 가짜로 만들어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자. 결국 들레즈의 그 모든 편견과 선입견을 벗어버린 완전한 감각으로서만 받아들여서 그리는 그림과 네. 그 다음에 인공지능이 25개의 AI로 패턴을 다 연구한 다음에 미술계에 그것과 유사하지만 약간 변형돼 너무나 달라버리면 그것이 알고리즘 안에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지금의 트렌드 안에 완전히 가짜로 치부해버리는 이 두 개의 어떤 양식이 결국은 비슷하면서도 우리가 동등하면서도 비슷한 성질을 갖고 있다는 거지. 그런데 인간은 재밌는 거에 자기가 그동안 공부했던 모든 편견과 패러다임을 다 벗어버려야 했고 반대로 AI는 철저하게 기존의 모든 미술 패러다임들을 다 배운 다음에 그것을 깨버려야 했던 거야. 그리고 그것이 아예 깨져버리면 그 그림은 가짜로 치부가 되고 이랬다는 거지. 재밌어? 자, 이제 창작 방식을 비교했다면 달을 바탕으로 인공지능의 그림 창작이 지닌 정창의성과 한계를 한번 논해볼게. 달을 한번 읽어볼게. 창의성은 일반적으로 새롭고 찬신하며 가치 있는 것을 생산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이미 존재하는 것은 그대로 베껴내는 것이 아닌 이전에는 없던 것을 새롭게 생산해내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이체 창의성은 지상에 존재하지 않는 무언가를 창조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익숙한 일상적인 것을 비일상적이고 친숙하지 않은 방식으로 드러내게 새롭게 보이는 것을 또한 포괄한다. 이게 창의성의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할 영역이야. 익숙하고 친숙한 것을 다른 관점과 시각으로서 그것의 본질을 다르게 바꿔버리면 그게 창의성이야. 한편 창의성을 발휘하는 데에는 필요한 능력에 대해 히스와 벤추라는 인지를 생각을 가장 중요한 요소로 꼽는데 왜? 인지라는 것은 생각이라는 것은 보는 시각의 관점을 바꿔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 인간이 외적 정보를 받아들이고 이를 처리하고 자기화하여 외부로 표현하는 모든 과정에는 인간의 인지 능력이 주된 장치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어떤 예술가들에 대해 창의적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그들이 외부 세계에 대한 자신만의 시각을 예술 작품을 통해 표현하기 때문이다. 창의적인 인간은 말 그대로 세상을 다르게 인지한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는 거. 이 때문에 그들은 다르게 생각하고 독창적인 사물과 생각을 생산해낼 수 있다. 따라서 예술가가 외부 세계를 독특하게 인지하는 것은 예술에서 무슨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는 거예요. 새롭게 보여주고 삶의 패턴을 이 삶은 그대로 있는 거야. 이 삶 자체가 변하지는 않는 거야.
이것은 그냥 커피고 이것은 책상이고 그래. 근데 이것을 마술을 부려서 책상을 비둘기로 만들고 커피를 열차로 만드는 게 아니라 네. 있는 그대로를 갖고 어떤 시각에서 이것을 다시 봐서 그 안에 새로움을 발견하는 것이 예술가의 역할이에요. 마치 금강을 캐듯이. 자, 볼게. 우리 윤서가 어떻게 썼나 볼게. 자, 윤서가 쓴 거 답안지 한번 읽어볼게. 인간의 예술작품은 현대에 들어 단지 어떤 대상을 모사하는 것에서 탈피하는 움직임이 주된 목표다. 고흐의 별이 빛나는 밤에는 그가 본 자연 이미지를 그대로 모사하지 않고 그가 감각한 것들을 표현하게 이른다. 가령 비이상적으로 확대된 플라타네스 나무나 일그러진 밤하늘이 그러하다. 인간의 창작 방식은 구태에서 벗어나 자신이 인식하고 사유한 대상을 감각적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인공지능의 창작 방식은 비교 선별이다. 그들은 수많은 데이터를 수집한 뒤에 이것을 가공하여 새로운 작품으로 탄생시키는 창작 방법을 사용한다. AI는 이 가공의 과정에서 모사를 중점에 두고 있다는 점에서 인간의 창작과 구별점을 가진다. 인간과 인공지능 모두 아방가르드적 움직임을 띈다. 다이서처럼 인간의 창의성에 필요한 능력은 외적 정보를 수용하고 처리하여 자기화하여 하고 외부를 표출하는 데 있어 인공지능도 같은 메커니즘을 따른다. 인공지능도 많은 정보를 수집하고 선별하여 실험을 통해 기존의 것과 동일하지 않고 유사한 창작물을 생산해낸다. 하지만 여기엔 분명 한계점이 있다. 바로 감각적 인식의 부재다. AI가 어느 대상에 대해 수집한 정보에 포함된 감각 A라면 인공지능은 오로지 A에서 파생된 작품만을 생성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는 결국 작품에 대한 탐구라기보단 A에 대한 공학적으로 실현된 시도로서 봐야 한다. 대상에 대한 인간의 감각은 활발한 유동성을 지닌다. 어제 봤던 대상에 대한 감각이 오늘 내 기분에 따라 달라지고 날씨, 환경, 해의 기울기, 주변의 소음 등등 사소한 것에 따라 변화된다. 인간은 이러한 급변 속에서 대상의 형이삭적 탐구에서 벗어나 자신의 감각을 투영하기 이르는 것이다. 그리고 표현의 감각이 다른 작품과 축적되지 아니한 것을 목표로 삼고 이렇게 발달될 능력은 감정의 전이 같은 변주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AI가 확연하게 구분된다. 지금 문제의 핵심은 예. 방식을 비교했과 달을 바탕으로 인공지능의 그림 창작적인 창의성과 그 한계를 논하는 거야. 자, 여기서 지금 가장 주된 그 중요한 점은 AI가 대상에 대한 출입한 정보의 감각된 포함된 감각이 A라면 인공지능은 오로지 A에서 파생된 작품만을 생성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것은 뭘로 봐야 되냐? 탐구라기보다는 공학적인 실험으로 시도로서 봐야 한다. 이 말이 가장 키포인트거든. 여기까지 네. 잘 썼어. 근데 이미 앞에서 했던 말이 뒤에서 이게 이제 구조가 병렬식 구조가 있고 그랬을 때 구조는 직렬식 구조가 있잖아. 네. 병렬식은 그냥 이미 논점은 다 나와 있는데 조금 분량이 부족하거나 조금 덧대서 이야기가 더 핵심적으로 쫙쫙쫙 뻗어나가는 것이 아니라 했던 말을 다시 한번 하울링하면서 정리하는 게 병렬식이야. 지금 천자 정도밖에는 글을 쓸 수 있는 그 지문 자체의 그 글자 수가 천자밖에는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런 입시글에서는 그렇게 이미 써놓고 그걸 다시 한번 하울링하는 방법보다는 계속 이야기를 직진적으로 직렬식 방법으로 계속 직진적으로 이야기 사고를 계속 더 확산되고 고치시키는 게 중요해. 그것이 결국은 창의적인 글쓰기의 본론이기 때문에 그래. 여기까지 잘 썼는데 대세에 대한 인간의 감각은 활발한 유동성을 지닌다. 어제 봤던 대상에 대한 감각이 오늘 내 기분에 이거 약간 사족이야. 이게 네. 지금 혼자밖에는 너한테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는 빼버리고 여기서 조금 더 본론을 써야 돼. 날씨 환경, 해의 기울기, 주변의 소음 등등 사소한 것 하나에 따라 변화된다. 말려버려도 되는 문제 아니야. 네. 인간은 이러한 급변 속에서 대상의 형이상학적 글쓰기를 절대 어렵게 하지 마라. 네. 입시 글쓰기는 어려워서는 안 된다. 자신의 감각을 투영하기 이르는 것이다. 그리고 표현된 감각이 다른 작품과 중첩되지 아니한 것을 목표로 삼고 우리가 농민신분에 투고를 하던 기독 공부에 투고를 하던 동아일보 신춘문예에 투고를 하던 처음에 내 소설은 어려워서는 안 돼. 그 안에 작가의 진심과 작가만의 세계관이 이렇게 보는 커피를 우리는 다른 관점에서 이 커피를 전혀 다른 걸로 독자한테 보일 수 있는 그 작가간 플러스 그것을 밑받침하는 논리가 소설에는 진실이라고 얘기를 하지.
논리가 소설에는 포함이 돼 있어야 되고, 그래서 소설의 힘은 글로 만들어낸 허구의 세계지만 그 글이라는 게 허구가 나한테 와서 진실이 되고 그 진실이 내 삶을 살아가는 진짜 리얼 내 삶에서의 어떤 핵심이 되는 게 소설의 힘이야. 단순히 그냥 허상의 글만이 아니야. 소설의 힘은. 문장의 힘은 그래. 그런데 여기서 지금 자신의 감각을 표현하게 이르는 것이다. 그리고 표현된 감각이 다른 작품들과 중첩되지 아니한 것을 목표로 삼고 이렇게 발달된 능력은 감정의 전이 같은 이건 말장난이야. 내가 볼 때. 이 말장난은 지워보자고. 잘 썼는데 뒷부분에서 이제 조금씩 그런 게 보이는 거야. 지금 영상은 아니고 지금 연극원 서사창작가 시험까지 그래서 한 일주일 넘게 남았잖아. 네. 이거 붙이면 돼. 이제 여기까지 뼈대를 잘 세웠으니까. 어떻게 얘기하면 될까? 여기서 풀 수 있는 건 그 뭐야? 공학적 A에 대한 공학적인 실험된 시도로서 봐야 된다는 게 네가 잘 포착한 거야. 네. 그러니까 지금 이 핵심적인 내용이 뭐야? 어렵게 쓰지만 핵심 내용이 뭐야? AI의 창작은 단순히 기계가 하는 창작, 그 창작의 행위는 공학적인 행위다. 이거를 왜 그렇게 사유를 했을까 보니까 이게 이런 내용들이 있잖아. 네. 나에서 보면 사례처럼 인간의 추상적인 현대예술과 유사하면서도 기존 인간의 예술 스타일은 존재하지 않은 새로운 이미지가 생성되는데 이렇게 되면 이것을 뭘로 본다? AI는 가짜라고 본다는 거야. 근데 이게 왜 가짜야? 이게 지금 굉장히 인간의 어떤 그 창의성에서 보면 이것은 진짜 뭔가 모호하면서도 추상적이면서도 현재 패러다임에 속하지 않은 뭔가가 오리지널리티한 것이 나온 건데 네, 맞습니다. 그것을 기계 AI는 가짜라고 본다 그랬잖아. 네. 그래서 이 가짜로 보는 것이 바로 이 기계 AI가 창작하는 공학적인 패러다임이라는 건데 이거를 갖고 조금 더 이야기를 논리를 진전시켜봐. 아, 네, 그 공학적 그러니까 공학적이라는 것은 그 정말 정밀하게 체계화된 그 선별이나 그런 운동 속에서만 그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예 그 분류된 25개 이외의 것이 나와버리면은 이것을 가짜로 치부해버리는 것에서부터 인공지능의 그림 창작에 드는 창의성은 충분히 얘기를 했었는데 그 한계는 뭐다? 그것은 인공지능으로서의 갖고 있는 그 한계가 있다는 거지. 네. 인공지능으로서의 갖고 있는 그 한계가 뭐야? 그 예상 외의 것을 예술 작품으로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네. 내가 선입견을 다 버리고 감각으로서의 뭔가를 끌어안았을 때 그것이 들레지가 말하는 감각의 전면적 수용이야. 이것을 인간은 그렇게 했다고 해서 그 그림을 가짜라고 하지 않아. 물론 공격은 받겠지. 평론가들과 대중에게. 대중은 익숙한 패러다임과 익숙한 모먼트에 익숙한 그 작품 속에 익숙한 사람들이 대중이에요. 우리도 처음에 영화를 볼 때 앞으로 이런 게 이렇게 나올 거고 우선 이런 장면이 나올 거고 우리가 이제 그 어벤져스나 디즈니 픽사의 작품들을 봤을 때 하나도 불편하지가 않아. 왜? 이미 그것들은 약속이 다 돼 있어. 여기선 빵 터질 거고, 여기선 여기서 재밌게 나올 거고, 여기선 이런 어떤 그 아케이드의 모험적인 어떤 게 나올 거고, 그래서 우리한테 이런 감동을 주고 끝날 거다. 이미 우리는 뷔페를 먹어봤어. 호텔에 가서 뷔페를 먹어보면 이런 구성에 이런 음식들이 차려져 있을 것이고 이런 신선도를 유지할 거라는 걸 알아. 그래서 뷔페를 가. 돈을 내고 비싸게. 그리고 맨날 가면서도 항상 갈 때마다 감동을 받고 나와. 이게 디즈니 픽사와 어벤져스 뭐지 근데? 그거 뭐라 그러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어벤져스를 뭐라 그러지 그게? 그 마블. 네. 마블이 갖고 있는 그거는 약속되어 있는 규칙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니까 그걸 깨버리면 우리 화가 나. 내가 이걸 보러 온 게 아닌데 대중은 그렇게 길들여져 있다. 근데 내가 좀 다른 걸 해봤어. 야 우리 사회에서 잘 살고 우리 세계에서 성공하려면 저거를 하나 없애고 저걸 집 밖으로 올라가야 돼. 그래서 내가 자본주의에서는
내 자신이 중요한 게 아니고 자본주의의 패러다임의 문법을 열심히 따라야 돼. 그 안에서 욕망과 그 안에서는 암투와 그 안에서는 배신이 있어서 괜찮아. 이런 걸 쓰는 거야. 드라마를 써. 그래서 7시에 딱 그 드라마가 방송이 되면 열광을 해. 근데 나는 좀 다르게 써봤네. 야, 우리 사회에서 잘 살려면은 암투와 배반과 배신하지 말고 열심히 하나님을 믿어봐. 하나님께 매달려서 기도 열심히 하고 성경 속에서 했던 그 말들을 실천을 해봐. 실천을. 근데 제가 네 뺨을 때렸네? 여기 한쪽 뺨도 내 그냥. 제가 너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했어? 우리 현재의 어떤 그 모멘트는 어때? 그럼 같이 싸워야지. 네. 그러지 마. 제가 너를 힘들게 했잖아. 너도 하나님한테 죄를 졌잖아. 하나님이 너 용서했지. 하나님의 희생으로 너의 죄가 없었지. 너 저 A의 죄를 너가 그냥 용서해. 이래 버려 막 드라마에서. 그 사람들은 7시에 방영된 드라마를 보면서 집어 던져. 내가 기대했던 게 그게 아니야. 내가 오늘 회사에서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았어. 그래가지고 내가 그 우리 팀장이나 뭐 실장을 까지는 못하는데 드라마에선 까잖아. 그걸 보면서 뭘 느끼는 거야? 같은 동병상련을 느끼는 거야. 네. 이입이 되는 건데 그 권현 선생이 만든 드라마 각본 그 드라마를 보니까 막 용서하고 앉았고 전혀 이해가 안 가는 거야. 네. 그러니까 내 글이 트렌드에서는 맞지가 않을 수 있지. 맞잖아. 그래서 네. 난 유명한 작가가 되지 못했어. 맞잖아. 그런데 이런 걸 써도 사람이 나라는 사람이 썼기 때문에 그걸 가짜라고 하진 않아. 왜 그게 가짜야? 네, 맞습니다. 나는 다만 새로운 관점과 새로운 어떤 언어의 문법을 통해서 시간을 직선으로서만 보지 말고 원형으로서 미래, 현재, 과거가 하나로 섞여 있다 치면 원형으로서 그거의 문법,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문법이 아닌 또 다른 문법을 가져와서 어떤 커피라는 대상을 갖고 또 다른 시각으로 이걸 다르게 한번 만들어 본 거야. 이거는 창작이고 오리지널티고 모호한 거야. 맞습니다. 글래즈가 말하는 감각으로서의 수용을 껴안기. 내가 살아온 이 세상에서의 모든 상식과 편견은 다 없애고 새롭게 한번 써본 거야. 물론 이것도 100% 창작은 아니야. 왜? 성경이라고 하는 오리지널티가 있기 때문에 그래. 그런데 이거는 가짜가 아니야. 그렇지만 AI가 그렇게 했다고 치면 AI가 만든 그 창작품 뭐가 돼? 가짜가 돼. 네. 뭐 때문에 그래? 그 AI가 뭐였기 때문에 그게 가짜가 되는 거야? 그 AI가 이제 그런 한 구조적인 선입견 같은 것들로 만들어진 AI는 생명이 없는 그냥 하나의 기계이기 때문에 가짜가 돼버린 거야. 내가 대중성이 없는 글을 썼다고 해도 난 가짜는 아니야. 나만의 오리지널티는 있고 언젠가 세상이 많이 변해서 이 지금의 패러다임에 식상할 때 사람들은 다른 패러다임을 찾고 그 패러다임이 예수의 패러다임이었다면 나는 이제 과거 미래에서는 성공한 작가가 되는 거지. 지금 현재에서는 내가 빛을 발하지 못했어도. 근데 이건 오리지널리티인 거야. 근데 AI가 그렇게 열심히 25개의 패턴을 학습을 해서 모호성을 그리면 그것이 너무 지금의 상황과 동떨어지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거를 가짜, 거짓이라고 얘기를 해요. 왜? AI는 생명력이 없는 기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보는 관점이 창의성은 뭐? 인간만이. 창의성은 뭐? 생명이 있는 존재만이. 결과적으로 뭐가 대조되냐? AI는 기계다. 거기서부터의 AI의 창의성을 망가뜨리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 네, 이해갑니다. 그러니까 윤서는 지금 잘 그래도 나고 공부 굉장히 내가 뿌듯한 게 생각보다 글을 잘 써내 요즘에 굉장히 아까 농민신문도 내가 보면서 저도 굉장히 막 뭔가를 너가 더 하려고 하고 이제 뭔가를 진취적으로 막 하려고 하니까 내 마음도 다시 막 뛰기 시작하고 너무 좋은 거야. 잘하고 있어. 너무 감사하고 너무 잘하고 있고 조금 뒷부분에서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약간 더 너의 관점을 이 논술에서 말하는 것은 출제자의 의도를 잘 아티클들을 모아서 그걸 갖고 너의 것을 다시 내뿜어야 되는 거지. 그 부분만 조금 더 하면 그러니까 한 예종 아직 좀 한 일주일 남았으니까 오늘 수업하고 또 금요일이나 또 저하고 수업을 해서 계속 치워나가. 열심히 하는 사람은 아무도 이길 수 없어. 그냥 이게 내가 학교에 그냥 내가 이게 그 합격해야지. 뭐 내가 이걸 해가지고 잘 먹고 잘 살아야지. 이렇게 가면 예술은 지쳐서 할 수가 없어. 예술은 평생 해야 되는 거야. 하나씩 하나씩
걸음을 옮기면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씩 그렇게 조금씩 열심히 할 때 마치 처마 밑에 똑똑똑 떨어지는 물이 그 처마 돌을 뚫듯이 예술은 그렇게 발전하는 거고 그런 나의 능력이 어떤 나의 트렌드 세계과 맞아서 그 어떤 시대가 나를 원할 때 예술가는 그 명성도 얻을 수 있는 거거든. 그래서 그것이 삼박자가 좀 맞아야 되지 하지만 어쨌든 지금 즐겁게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발전이 잘 되고 굉장히 좋은 상황이에요. 이렇게 해서 지금 이해 가지 선생님의 그 말이 네. 자 이렇게 해서 합리적 논술 이렇게 마무리 짓고 내가 이거 외에 전에 숙제를 또 내줬던 게 있는데 그 이제 글쓰기 서사 내러티브 그거 너 갖고 있지 문제 나한테 받은 거 카톡으로 문제 갖고 있는데 아직 다 풀지 못했어. 그건 이제 이번 수업 끝나고 해서 오늘 금요일이든지 토요일이든지 수업을 잡아가지고 그때 해와 자 네. 이거 끊고 너가 쓴 소설 볼게 예. 2분 있다 들어와 네, 알겠습니다.